근데 이 미중 패권 경쟁이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폭넓은 협중 또는 반중 정서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 해자라는 것은 뭐 꼭 기술적 진입 장벽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중 협중 정서가 최근 몇 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치경제학적, 국제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굉장히 강력한 상황적 독점 상태를 누리고 있다. 근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이 어떻게 들어오냐? 이렇게 들어와서 기존의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이 못하고 있던 자동화하고 예를 들어서 프레스로 하던 것을 레이저 노칭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이미 꽉 잡았죠. 네. 대한민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본강의 들어갈게요. 한국 배터리가 강한 이유 2탄인데요. 자, 국제 정치 경제 맥락 속에서 보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강점. 첫 번째. 자, 일단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완성차는 지역 독과점이 가장 심한 산업 가운데 하나라는 거, 이걸 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은 애플의 아이폰이랑 뭐 삼성의 갤럭시 폰 이런 것들이 많이 휩쓸죠. 지역이나 나라와 상관없이. 이거는 사실 스마트폰 같은 이렇게 소비자 같은 경우 뭐 가볍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운송이 이제 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자국의 대표적인 산업 뭐 이런 데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각국에서 자동차 산업은 대체적으로 다 각국에서 제일 큰 산업에 속하고요. 그러다 보니 각 국가들이 또는 각 기업별로 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자동차 완성차 브랜드들이 각 국가별로 상당한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죠. 한국도 대표적이잖아요. 일본의 도요타, 닛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듯이 한국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어쨌거나 제일 많이 팔리는 차 아닙니까? 뭐 현대기아차가 가장 좋아서 제일 많이 팔리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만큼 완성차는 사실은 지역 독과점 현상이 가장 심한 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이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냐 하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주로 팔리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 브랜드들의 탑재되는 배터리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배터리의 독과점 상황이 되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은 지역별로 독과점 상황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쟁하는 업체들이 많죠. 수십 개 됩니다, 사실은. 근데 배터리 산업은 모대 배터리 업체들이 거의 한 80% 정도를 점유해요. 그만큼 현재 배터리 산업의 독과점 정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배터리는 한중일 3국이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는 뭐 중국 시장이 제일 크니까 중국의 배터리 시장 비중이 높지만 가면 갈수록 미국, 유럽 중심으로 해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클 수밖에 없어서 한국의 배터리 점유율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제가 한 2주 전에 한국 배터리가 강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기술적 우위라든지 또는 핵심 역량 측면에서 고객 니즈에 잘 대응한다든지 등등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영어로는 이제 마켓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시장 격리 또는 시장 차별화 현상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현대기아차가 왜 많이 팔리냐? 이것도 시장 차별화, 그 시장 격리 현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배터리 산업의 한국 배터리 산업이 왜 지금 얼마나 좋은 상황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한국 배터리 기술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 위주의 그런 산업을 갖고 있어요. 중국에 비해서. 그에 대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요. 근데 이 미중 패권 경쟁이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폭넓은 협중 또는 반중 정서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인도 시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 자동차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도 시장이 커질 겁니다. 여기에서의 중국 견제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의원 이런 사람들은 그런 흐름을 읽지 못하거나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그런 흐름을 잘 읽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저희 선대인 TV에도 나왔었잖아요. 한국 업체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미국 업체들하고 합작 회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거군요. 그래서 이미 요즘 합작 우리들이 이미 꽉 잡았죠. 대한민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우리 배터리 회사는 LG 같은 케이스는 GM하고 JV인 네. 것이고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포드 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JV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의 이런 어떤 새로운 제도는 우리 전기차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거의 중국을 제외한 네. 전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의 파트너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예, 그때는 저랑 뷰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제가 가끔 모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 IRA 장벽, 여기에 유럽 시장은 CRMA라고 해서 이 법안에 따라서 중국 특정 강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가 65%를 넘으면 안 됩니다. 65%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실제로 중국 견제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국가 간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얼마 전에 기사 난 거 보시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이산화탄소 발자국을 따져서 중국 업체들 전기차나 그 다음에 배터리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보조금을 배제할 겁니다. 한국도 걸릴 수 있지 않냐? 사실 한국도 이렇게 문제예요. 그래서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면 할수록 CBAM에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경우는 제가 탐방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그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기민하게 하여튼 대응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중국은 걸릴지라도 한국은 이 허들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유럽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더해서 최근에 시작한 게 뭐죠?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반보조금 조사라는 것은 사실은 중국을 견제한 건데요. 예, 중국 정부가 보조금 줘서 전기차 산업, 자국 배터리 산업 이렇게 먹여 살렸는데 이런 걸로 해서 저가 전기차, 향후에는 이제 배터리까지 해당될 겁니다. 예, 저가 배터리 이렇게 수출하는 걸 조사해서 상계관세에 물리겠다는 겁니다. 상계관세. 상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보조금을 줘서 싸게 생산한 걸 싸게 들여왔을 때 그만큼 보조금 준 휴가를 상계시킬 수 있게, 상쇄시킬 수 있게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마 징벌적인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EU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그런 쪽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한 대중경제의 조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향후에 가장 커지는 두 시장에서 한국 그 배터리 업체들이 강력한 혜자를 가질 수밖에 없다. 왜? 그 혜자라는 것은 꼭 기술적 진입 장벽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혜자가 형성이 되면 정부가 보호해 준다고 해서 독점은 독점이 아닌 건가요? 기술적 우위에 의한 독점만 독점입니까? 안 그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 노이즈에 속지 마라. 이거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트럼프가 이 말을 한 맥락이 뭐냐 하면 바이든 정부 때리기 위해서 바이든의 all electric 자동차 산업을 모두 전기화하면 어떻게 되냐? 그 일자리들은 다 중국한테 먹힐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표현이 이 트럼프가 띄웠던 그 트윗 문장이 없어요. 바이든 방식으로 all electric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정책에 따라서 중국 업체들이 다 먹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 UAW라고 해서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 그 자동차 노조가 파업하는 초기에 걔네들 표심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바이든의 전기차 전환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는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서 강조한 게 뭔가요? 중국한테 먹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트럼프의 반중 포지션이 훨씬 강해요. 바이든보다 원래. 지금 이미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속속 진출해서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보조금 다 받아가면서 건설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 만들고 있고 그래서 주정부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어서없이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트럼프가 들어가서 뒤집는다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알파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지정학적 알파라는 책 읽어보시면 어떤 물리적 제약, 그 선택을 제약하는 어떤 물리적 상황, 이런 상황들은 지도자의 선택을 제약한다는 게 기본 명제입니다. 그 책에. 미국도 그렇고요. EU도 그렇고, 인도, 그 다음에 터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중 협정 정서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다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반중 정서, 반중 여론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슨 뭐 전기차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뭐 반론도 있고 하지만 큰 흐름에서 전기차로 간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트럼프가 그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하지 않았냐? 탈퇴했죠. 탈퇴했는데 그거는 그 국제 협약상에서 미국이 그 독자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반경이 제약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트럼프 지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탈퇴한 거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오바마 때 풍력 발전 그거 세액공제 엄청 혜택을 줬는데 그 트럼프 행정부 때도 상하원 합동으로 통과시켜서 풍력 발전 세액공제 혜택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요. 오바마 케어? 그거 폐지하려고 했죠. 폐지하겠다고 대선 공약 냈어요. 그런데 그거 여론조사 지지율이 50% 계속 넘어가서 가니까 상하원 다수 장악하고 나서도 결국 통과 못 시켰어요. 안 시킨 겁니다, 사실. IRA 법안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하 양원 다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켰고요. 각 주에서 그 한국 배터리 산업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줬게 돼요. 이런 보조금 혜택을 다 주는 상황에서 그게 사실 그 지역의 건설 투자와 고용 일자리, 고용 창출 이런 것들과 다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역 유권자의 이익에 복속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제약받는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트럼프 노이즈에 속지 마세요. 트럼프는 못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 중에 조금 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연대 정외과를 나왔는데 정외과에서도 제가 학부 때도 제일 관심 갖고 배웠던 게 정치경제학이었고요. 케네디 스쿨 가서도 제가 그 전공이 공공정책인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 인도가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과 지금 협력하려는 분위기다.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 제조업체 모두 추방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방한했을 때 한국의 그 자동차, 그 다음에 배터리 산업하고 그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하여튼 양국, 그러니까 합의를 이제 발표했고요. 실제로 그 이어서 LG 엔솔 인도의 대표적인 철강 업체하고 그 합작 배터리 생산 캐파 구축하는 그런 발표를 며칠 전에 했었습니다. 이런 게요, 다 이런 흐름하고 맞물려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EU, 미국, 중국 이 시장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사실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따졌을 때 세 번째로 가장 큰 시장이고요. 미국, 이게 골드만삭스 그래프를 보시면 2030년 특히 넘어갔을 때 매우 가파르게 성장할 시장으로 인도 시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제일 크고 여기에 또 자동차 산업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이 인구들이 향후에 그러면은 계속 내연기관차 타겠어요? 당연히 전기차로 전환하죠. 중국은 척수음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인도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흐름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중국하고 인도는 70년대에 국경 분쟁이 일어났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그 감정이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인도의 반중 정서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인도 시장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반중 정서가 지금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테슬라 및 유럽 등의 배터리 셀 업체들의 캐파 구축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동률도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탐방해보면 그 미국이나 유럽 배터리 셀 업체들이 장비 업체들한테 막 계속 자기네들 이제 캐파 구축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장비를 공급해줘도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거기 가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뭐냐면 한국에 5년 전, 10년 전에 이제 삼성 SDI, LG 엔솔 이렇게 있다가 나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국내 배터리 장비 업체들 사서 이제 캐파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숙련된 인력이 없고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이 수준이 올라온 양산 개발 능력.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스카우트 돼간 그런 한국의 기술 인력들이 최근 흐름들을 몰라요. 그냥 최근 흐름들은 이 기동량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 사람들이 일종의 매니저나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장비를 셋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걸 가동률과 수요를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만으로 못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공장은 캐파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동률 끌어올리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LG 엔솔, 삼성 SDI도 지금 힘들죠. SK온도 캐파 구축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전이 안 돼서 되게 골탕 많이 먹었죠, 사실. 이제는 본궤도에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이나 유럽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올라가도 한 4, 5년 정도 지나서 그나마 좀 제대로 생산을 할까? 생산을 해도 가동률이나 수율을 제대로 끌어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지네들 땅에서 자동화 기술 크게 높지 않아도 인해 전술 방식으로 값싼 노동력 이용해서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받아가면서 나름 비교적 싸게 생산했죠. 근데 유럽 가면요, 미국 가면요, 그래서 싸게 생산할 수 있나요? 싸게 생산 못합니다. 예, 수율 개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생산을 할지 몰라도 제대로 매출이나 수익을 못 낼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진출한다 해도 4년, 5년 이상 걸립니다. 최소. 한참 걸릴 겁니다, 한참. 그 사이에 한국은 충분히 수익 내고 돈 벌어서 자체 투자하고 캐파 계속 늘려가고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팔리는데 계속 배터리 딸리니까 그럼 누구한테 주문을 내겠어요?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주문하는 거죠. 중국 LFP 배터리 위험론의 망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보죠. 이건 뭐 기술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각국 완성차 업체들이 중저가 시장 침투를 위해서 당장의 가격 인하용으로 LFP를 채택 일부 확대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부 그 흐름이 크지 않고요. 미국 같은 경우 오히려 LFP 배터리 사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사용 비율이. 이게 왜 이런 상태냐 하면 지금 초기 전기차 시장 상황에서는 고가 차량 중심으로 이렇게 팔렸죠. 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 정책을 이제 세게 밀고 나가려고 하면 보급형부터 하이엔드 엔트리 모델까지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에 다양한 성능을 가진 그런 전기차 모델들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엔트리 모델부터 해서 저가 차량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차 2천만 원, 3천만 원대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면 어렵죠. 그래서 LFP 배터리가 성능은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당장은 저게 저가니까 그걸 넣어서 일단은 저가 전기차 시장도 자기네들이 서로 선점하려는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브랜드에 익숙하게 만들어놔야 그 시장에서 선점을 해놔야 그 시장에서 이제 계속 의미 있는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테슬라가 뭐 중국 시장에서 하고 그 중국에서 안 팔리니까 그 재고 남은 걸 가지고 LFP 배터리 장착한 거 미국에도 팔고 한국에도 들여와서 판다고 하죠, 일부. 근데 주로 팔리는 건 뭐냐 하면은 중국 시장을 벗어나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지분 투자한 베이징 자동차, 뭐 상하이 자동차, 뭐 지리 자동차 이런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지분을 투자한 볼보라든지 그 산하의 폴스타라든지 뭐 영국의 MG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LFP 배터리 탑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업체들을 벗어나고 나면 정말 핵심 모델에 지금 LFP 배터리를 그렇게 장착한다는 그 완성차 업체들이 얼마나 되며 그 완성차 업체들이 정말 물량 기준으로 LFP 배터리를 얼마나 지금 채택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LFP 배터리가 지금 중저가 시장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당장 그 가성비 좋은 아직은 그 완성차 업체들이 필요하는 수준의 가격대를 맞추는 그게 아직은 충분히 안 나오기 때문에 당장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거 그냥 사서 쓰는 정도인 거지 이게 제가 볼 때 2, 3년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 가면 갈수록 한국의 다운계 배터리, 코발트 프리라든지 하이망간 쪽 그 다음에 뭐 삼성 SDI가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LMFP처럼 LFP보다 성능을 개선하면서 가성비를 높인 그런 배터리들이 효율 대비 가격이 이제 점점 떨어지면서 중저가 시장도 그쪽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LFP 배터리는 밀려나는 거죠. 그럼 결국 전기차 시장은요, LFP 배터리로는 안 가고 결국은 ESS용으로 밀려날 겁니다. ESS용은 무게, 뭐 부피 이런 거 크게 상관없으니까 ESS 충분히 쓸 수 있죠. LG엔솔도 애리조나 공장에 ESS용 LFP 배터리 공장 만든다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LFP 배터리는 신경 쓰지 마시라. 향후 2, 3년 정도가 그나마 조금 팔리는 시기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LFP 배터리 뭐 한병화 이원이든 LFP 배터리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점유율 뭐 엄청 높아지고 있고 이게 전 세계 침투율 보시면 글로벌 침투율 보면 뭐 30몇 프로, 37% 올라가서 LFPB가 대세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서재영 대표님도 LFP 배터리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한국이 뭐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중국이 특히 비아디 배터리 그걸 쓰면서 지금 60%대 이상 올라왔지만 이걸 잘 보시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채택 비중이 13%에서 지금
6%, 7%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오히려. 예. 근데 향후에 우리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중국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볼보라든지 폴스타라든지 MG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이런 때 LFP를 어느 정도 장착하면서 비율이 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점유율이 겨우 3% 4%예요, 이게.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본인이 맨날 그 거짓말을 치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 글로벌, 근데 중국을 섞어버리면 미국이 성장률은 더 높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중국 시장은 이미 그러니까요. 침투율이 28% 정도 되고 거기에서 절대적인 시장 사이즈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이게 성장률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탑재량으로 보면 LFP 배터리가 많이 탑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LFP 침투율이 높아지니까 이걸 중국까지 포함해서 다 평균을 내버리면 글로벌 배터리 LFP 침투율이 높게 나오지만 한국이 앞으로 주력으로 삼을 시장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요, 이게. 근데 무슨 LFP 배터리 위험론에 시달립니까? 정치경제학적, 국제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굉장히 강력한 상황적 독점 상태를 누리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넘쳐나는 반중 정서에 기반해서 미국 시장 거의 점유율 기준으로 80%고 매출 기준으로 85% 이상 먹을 거고요. 유럽 시장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향후에 50에서 60% 정도는 먹을 겁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더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시장들, 향후에 성장하는 시장도요, 중국보다 한국의 접근권이 훨씬 높을 겁니다. 우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상황적 독점을 누리고 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는 상황적 독점, 거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상황적 독점이라는 건데, 한국은 배터리 산업 전체가 저는 상황적 독점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의 토탈 경쟁력이 중국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다. 하이엔드 시장 중심으로 기술적 우위가 있는 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1등 먹고 있듯이 한국이 하이엔드 시장을 먹고 있으니까 이게 1등 배터리 국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발빠른 고객 니즈 대응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주요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하고 다 계약 맺고 있고 지금 합작해서 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은 아직은 아리까리한 상태죠. 2025년 이후 넘어가서요. IRA 세제 혜택 받고 수익성 확보되면 한국 업체들이 돈이 이제 그때 펑펑 쏟아지죠. 지금은 사실은 지금 당장 캐파 정산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배터리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 성립하면서 수익성이 확보되면 수요에 대응한 캐파 정수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한국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중국 배터리 산업을 압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거는 제가 탐방 가서 많은 업체들한테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양산 개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이제 일단 캐파 구축하는 게 급급해서 지금 배터리 업체들도 공장 자동화라든지 그리고 효율을 끌어올리는 이런 투자 쪽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은 뒷전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돈을 벌면 벌수록 이제는 공정 효율화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 효율화를 극대화하게 되는데 이 단계로 가면요. 한국 제조업과 중국 제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차이가 배터리 산업에 그대로 투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국내의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장비 만들던 회사들이 지금 2차전지 장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존의 2차전지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경쟁이 빡세져서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로 보면 경쟁력을 계속 끌어올리는 주요 동인이 되는 겁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게 중국 업체들이 우리 따라올 수 있습니까? 못 따라오잖아요. 근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이 어떻게 들어오냐? 이렇게 들어와서 기존의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이 못하고 있던 자동화하고 예를 들어서 프레스로 하던 것을 레이저 노칭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작업들을 제가 지금 탐방 다녀보면 여러 업체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 업체들 여럿이. 굉장히 많은 장비 업체들하고 지금 이런 작업들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25년, 26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중국하고의 격차를 벌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내 배터리 위기론이 허구인 이유. 한병하 의원이 어제도 무슨 매도 의견, 어젠가 그제도 매도 의견 비슷하긴 했는데 그 한병하 의원 주장은 이거죠. 국내 양극재 업체들 설비 능력이 2030년 기준
예,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전기차에 공급하고도 남는 수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유진투자증권이 2030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을 약 4,500만 대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국이 3,085만 대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 4,500만 대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보수적인 추정이고요. 이미 중국의 국문발전연구센터에서 추정한 것만 해도 2030년에 중국에서 한 겁니다, 중국. 세계 전기차 시장이 약 5,680만 대다. 이때 중국은 3,200만 대. 그러니까 실제로는 4,500만 대에서 3,200만 대를 뺀 대략 2,480만 대 정도가 중국 외시장의 규모라는 거예요. 중국의 분석입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근데 유진투자증권의 추정은 뭐냐 하면 중국 시장을 제외한 시장이 1,415만 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415만 대 대 2,480만 대. 상당히 큰 차이가 나죠. 1,000만 대 이상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추정 자체가 굉장히 하여튼 제가 볼 땐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다. 에코프로그에서 이제 추정하는 거는 2차 전지 시장이 22년에 440기가와트시, 2030년에 3,200기가와트시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한병화 의원이 추정한 건 훨씬 낮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계산한 방법입니다. 2030년 매출 기준 미국 시장에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출 기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85% 정도로 보지만 80% 잡을게요. 유럽 시장에서 60%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이외 시장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뭐 이런 시장들까지 포함해서 뭐 최소한 50% 이상 다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요.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한 50% 정도로 봅니다. 예, 중국 시장을 배제하더라도. 이때 2030년에 전기차 판매량 5천만 대고, 예, 매출을 대당 평균 단가 4천만 원 잡아서, 예, 2천조 원으로 잡습니다. 2천조 원이면 배터리 매출이 전기차 지금 생산원가의 한 40 몇 프로 차지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냥 40%, 예, 800조 원으로 잡습니다. 그럼 800조 원 중에 국내 배터리 3사 매출이 400조 원이 되는 거고요. 배터리 3사. 왜냐하면 세계시장 점유율 50%를 이제 차지하는 걸로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양재 매출은 거기서 또 40 몇 프로를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 몇 프로를 차지하는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그냥 40%만 잡습니다. 그럼 양재 매출 160조 원이죠. 지금 포스코가 2030년 양재 캐파 목표가 100만 톤이에요. 100만 톤 풀가동해도 이게 50조 원 매출 정도인데 실제로는 85% 가동하면요. 사실상 풀가동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동률이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타임로스가 생겨서 실제로는 100% 풀가동하는 업체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공장 사용하지 않는 한. 보통 한 85% 따지면요. 실제로는 100만 톤 풀가동해도 한 40조 원, 45 몇 조 원 정도의 사실은 매출이 나오는 수준의 캐파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채워야 되는 양재 매출이 얼마라고요? 국내 배터리 3사 향으로만 160조 원을 채워야 된다고요. 이거하고 같은 캐파로 에코프로 BM 80조, 90조 따지고 그러면 90조 따져도 7조 원이 남네요. 그걸 LG화학이나 LNF나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업체들이 채우거나 일부는 뭐 다른 데서 뭐 채울지 모르겠죠. 근데 이것만 있나요? 지금 여기서 빠진 건 뭐냐 하면요. 이때 배터리 시장, 양재 시장 규모에는 ESS 다 빠져 있고요. 이게 향후 2030년 가면 ESS 시장만 기본적으로 수백조 원 시장이 될 겁니다, 아마. 산업용 로봇 말고 이동형 로봇, 이런 것들은 고성능 배터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로봇, 그 다음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예, 전기 항공, 전기 요트 및 선박, 전기 중장비, 전기 농기계, 이런 시장은 하나도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이 시장들이 앞으로 굉장히 확대될 시장이고 배터리가 적용될 시장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요. 양재 매출은 실제로는 한 2030년 가면 200조 원 이상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미의 6월 생산 능력 전망 업데이트에서 1659기가와트신데 뭐 그 중국이 약간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인비전 AESC 이 정도밖에 없어요. 한국은 지금 606기가 완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북미 2025년 가면 그 인비전 AESC는 원래 이제 닛산이 배터리 내재하려고 이제 하다가 실패해서 그냥 분사해서 만든 이제 회사가 AESC입니다. 그러니까 반 일본 회사예요. 네네. 예. 실제로 뭐 이거 보시면 다 그냥 한국 업체들이에요. 한국이나 아니면 한국의 그 배터리 합작사들이고요. 유럽도 보시면 LG, 그 다음에 삼성, SK온, 한국 업체들 캐파가 상당히 많고요. 한동안은 한국 배터리로 다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배터리 업체들 빨리 가동률을 못 끌어올립니다. 여기 보면 2032년, 34년, 35년, 2030년대 초중반이
리튬 가격 피크를 찍는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전기차 보급이 이렇게 늘어나고 거기에 더 가파르게 배터리의 수요량이 이렇게 넘쳐날 텐데 리튬 가격이 지금 가격에서 쭉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식의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나요? SNE 리서치처럼.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이쪽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